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이 주택연금 상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좋은 상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 속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도 그냥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 70%, 80% 이렇게 주택 보유하고 있는 그것이 자산의 대부분인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에 적절한 그런 소득의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주택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을 또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70대 한 초중반 요때 가입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가입자가 만약에 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사망을 하시더라도 배우자에게 동일 금액이 100%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사망하셨을 때겠죠. 이거 정산을 하는 것은. 그랬을 때 그동안에 받은 연금 총액하고 그 정산을 할 당시에 집값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동안 받은 연금이 더 많았다 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취징 안 해요. 그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취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더 비쌌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크다 하게 되면 그 차액은 유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은 실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 소유권과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또 이사도 가능한 이런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그걸 다 합산했을 때 시가 9억 이하이면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일부를 월세 수입을 받아도 그것도 역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나중에 보완된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입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시가 9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조건이 시가 대신에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이하로 이렇게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가로 따졌을 때 13억 원 내외의 주택이면은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되는가 이 예시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75세인 분이 5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1만 7천 원을 매달 그것도 본인 사망 이후에 배우자 사망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점은요. 가입할 시점에 부부 중에 저연령자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75세이신 분이 남자분인데 본인이 주택 소유자고요. 부인이 70세다. 그러면 여기 191만 7천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인 70세인 연령을 쭉 따라가 보면 153만 6천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75세인 남편과 70세인 부인이 있는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은 70세 부인 기준으로 153만 6천 원을 드린다.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요.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입비가 주택 가격의 1.5%인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주택 같으면은 1.5%면 750만 원이거든요. 750만 원이 가입비예요. 근데 가입할 때 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이제 정산할 때
그때 집값도 물론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집값,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연금 받은 거, 이걸 정산을 할 때 처음 가입할 때의 1.5% 가입비를 그때 정산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에 대해서 750만 원인 게 그 750만 원 이자가 좀 붙겠죠. 계속 이자 계산한 다음에 그 시점에 예를 들어 20년 같으면은요 한 1,000만 원 정도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입비가 있다는 이런 좀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연 보증료를 냅니다. 연금 누적 지급액의 연 0.75% 이걸 복리로 매월 연금액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증료라는 형태로 사실 이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것도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예를 들어 보면은 한 뭐 100만 원 내외 이런 정도 근저당권 설정비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요거는 연금 가입할 때 내야 됩니다. 처음에. 그다음에 집값 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상승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처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막 올라서 나중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연금도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노후에 집 한 채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은요. 원래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뭔가는 퇴직급여를 받죠. 그 퇴직급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한 게 아주 오래되진 않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퇴직금은 나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내부에 적립하고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내가 퇴직할 때 받을 그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예를 들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 회사가 좀 불안정한 경우에 회사가 망하면요.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이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서 그걸 홀라당 날릴 수도 있죠. 잘못해서. 그런데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요. 퇴직급여는 회사가 건드릴 수가 없죠.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는 거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 몫에 잘못 운용해서 뭐 퇴직금을 다 날리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조금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퇴직연금 제도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B형, DC형, IRP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렵죠. 이게 이 퇴직연금 전문가가 아니면은 맨날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의 직원들도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형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DB형은 DB 자두대. DB 자두대. 왜? DB형은요, 회사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나의 퇴직급여를 뭐 이자를 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 합니다. 이거 회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의 퇴직금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입니다. DB형은. 그래서 DB 자두된다. DC형은요. 이게 원래는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DC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 자다가는 퇴직금이 DC 된다. 그냥 깎여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 부분을 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면서 투자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그냥 뭐 회사가 투자하는데 맡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하면 DC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DB형은 DB 자도 되고 DC형은 DB 자다간 DC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잊지 않겠죠. 그 다음에 IRP는요. 앞에 I자 붙죠. 내 맘이다. 내 맘이다. 가입을 꼭 안 해도 돼요. 가입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는 꼭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IRP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IRP 통장으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해야 되지만 퇴직하기 전에는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점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회사다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를 매월 통장에서 얼마씩 떼거든요. 그럼 그렇게 축적된 이 DC형 연금하고요.
연금 그 재원하고 그다음에 이 IRP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연금 저축이라는 거 있죠. 그 연금 저축하고 세액을 합쳤을 때 1년에 700만 원까지는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0만 원은 채우시는 게 어느 금융상품 투자보다도 사실 수익률이 높다. 이 연말 세액공제 받는 게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까먹으시게 되고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박사원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박시성을 가진 우리 사원께서 처음에 입사를 해서 평균 임금이 첫 해에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좀 올라갔고서 임금 상승률 2% 적용해서 두 번째 해는 월 평균 204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20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3년 후에 퇴직을 한다. 이랬을 때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요. 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의 DC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요. 퇴직하기 직전에 그 평균 임금,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그동안 근속연수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원 경우에 퇴직하기 직전에 208만 원을 받았거든요. 매달. 그럼 208만 원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624만 원 나옵니다. 3년 근속했으니까. 그죠? 그냥 퇴직금이 간단해요. 계산하기가. 근데 이제 퇴직연금의 DC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첫 해 200만 원 받았죠? 둘째 해 204만 원 받았죠? 셋째 해는 월 평균 208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더하면은 612만 원이 돼 갖고 퇴직금보다 좀 적어요. 앞에 퇴직금 계산하면은 624만 원이었는데 요 퇴직연금의 DC형은 612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동안에 이 돈을 굴려서 수익률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투자 손익을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잘 굴렸으면 DC형 같으면 자기가 상당 부분 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 운용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돈을 벌었다 하게 되면은 퇴직금 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그런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급여 제도는. 자, 그럼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우리가 살면서 대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출 상품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불법 대출 광고를 주의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대출 상품과 그 주관 기관들. 주관 기관을 알아야 거기 가서 대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 청년층들 계시면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줍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자는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에 이자율 1.2%로 최대 1억 원, 10년까지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제 결혼을 막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경우에 이자율 1.2%, 2.1% 이 정도면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도 이렇게 해주니까 이 조건들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또 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어디 가면 알아볼 수 있느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 가시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층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보험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보험을 들고 나서 집안의 경제가 어렵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보험을 좀 시쳇말로 그러죠. 보험을 깨야겠다. 중간에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셨을 때 그냥 무턱대고 해지하시면 보통 보험은 원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시면 손해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험 계약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낸 보험료의 그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 급한 불 끄는데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되거든요. 통상적인 대출은요, 자기 신용 수준에도,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불이익이 있는데, 보험 대출은, 보험 계약 대출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낸 돈에서 좀 일부 받는 거기 때문에 받았다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보험 계약 대출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내가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다 문의하시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또 얼마까지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대출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디에다 알아보시면 되냐면 한국장학재단 이쪽에 알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경우에 또는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자율도 2%에서 3.15%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금자리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마련 대출에 대해서는 어디서 알아보시면 되는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돈은 써야 되는데 대출 받을 길이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서민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데 홈페이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직장인 햇살론 또는 그냥 햇살론 또는 새희망 홀씨, 사익돌 대출, 또 창업자금 대출, 이런 다양한 대출 제도가 있으니까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데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출 광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페이스북 보니까 근로자 채무 통합 지원 센터 뭐 이래 갖고서는요, 모든 그 채무에 대해서 3.2%로 다 통합해서 이자율을 그렇게 아주 약하게 갖고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이게 머니투데이에 뜬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기사가 그렇게 떴습니다. 죄다 불법 대출 광고다. 이게 떴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이 재무관리와 위험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부분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 상품들, 금융투자에 관련해서 금융투자 리스크까지, 그리고 저축, 그다음에 대출, 또 연금 이런 내용들도 다 같이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 두 번째 위험관리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